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에게 단골 손님부터 강도 전과자 그리고 아들까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는 기이알기 마을동, 기이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름 그대로 기이한 사건이 이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두고 마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였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냐. 때는 2008년 1월 새벽 6시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깜깜한 새벽 공기를 찢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요. 깜짝아. 놀라셨죠? 나가요. 지금 앞에 지금 사건 때문에도 신이 바짝 써야 있는데. 죄송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다. 예. 온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이런 큰 경험을 자다가 콱 들은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새벽녘부터. 마을 이장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동네 오래된 슈퍼 쪽에서 엄청난 화염이 타오르는 것인데요. 이 불길이 얼마나 크고 위험했던지요. 소방차가 12대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슈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길은요, 슈퍼 안채와 바깥채를 전소시키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다 탔어요. 이 동네 탔어요. 슈퍼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싸그리 탔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타고 나서 다 진화한 다음에 소방관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봤더니 타다만 집 가구들만 남아있고 네. 뭐 연기 냄새만 나는 거예요. 쾌쾌한 연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 슈퍼인데 어떻게 사람의 흔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죠? 네. 근데 타다만 가구들 뿐이다.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고. 당시 이제 사건 현장에 직접 갔었던 기자분을 만나서 저희 제작진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서천 지역신문 당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가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 이미선입니다. 일반 화재 사건하고 똑같이 불을 끄고 계셨고 전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건물에 몇 대 정도만 이제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캐비넷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다 정도.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또 일터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가 도착을 했어요. 일단 화재 현장에는 뭐 피해자라든지 사망자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골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새벽 5, 6시 사이에 그 발화 예상 시각에는 집에 계셨어야 맞는데 일단은 어디에도 화재 현장이든 인근에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고 오가는 분들, 뭐 마을 분들 위주로 조금 목격자 있는지 이렇게 좀 찾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 시골 슈퍼기 때문에 네네. 저기 할머니가 사시면서 운영하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화재가 나면 그 소방대원한테 저기 할머니 계시다고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소방대원들은 찾으러 들어갔을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셨어. 그럼 소방대원들 입장에서 그러면 혹시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이 다 진화된 다음에 또 봤어요. 흔적을 찾으려고. 없어요, 흔적이. 가구만 있고. 그럼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혹시 아침 일찍 그 시간에 불이 난 시간에 잠깐 나가셨던 건 아닐까요? 새벽이니까. 그 마을 주민들도 할머니의 안전을 바라면서요. 할머니 소식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슈퍼는 기동마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의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도 슈퍼 바로 앞이어서요. 마을 사람들이 읍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거쳐야만 됐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네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호탕한 성격이셔서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야. 다들 할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봤지만요. 경찰도 그리고 주민들도요. 할머니를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그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좀 뭐라도 알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거는 화재가 나기 이틀 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경찰들도 할머니의 사라진 이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행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야겠네요. 요게 그때 행적입니까? 행적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슈퍼에 화재가 발생한 건 1월 24일이고요. 오전 6시. 그리고 그 전날인 23일에는 슈퍼가 하루 종일 문을 안 열었어요. 22일에는 평소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슈퍼가 문을 열어서 네네. 9시 30분에는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지인한테 대신 콩나물 좀 사다 달라라고 아하. 하면서 돈을 줬다라고 예. 했고요. 12시에는 택배 기사가 방문해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하.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이웃에게 소주를 팔았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이 이웃 부부가 할머니를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간. 아니 불이 나서 모든 게 전소된 건 알겠지만 혹시 사건에 대해 작은 단서도 없었을까요? 사실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발견된 할머니의 유일한 흔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재로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재로 뒤덮인 할머니의 안방에 타담한 장판 조각에서 할머니의 혈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네. 사라진 할머니의 혈흔이었고요. 아이고. 근데 그 혈흔의 양이 치사량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할머니가 사망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됩니다. 사실 혈흔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죠. 뭔가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결정적인 시신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할머니를 공격한 후에 36시간이 지나서 불을 질렀나 여기가 문제인 거죠. 살해한 후에 바로 질렀으면은 이거 사실은 의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범인은 슈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처음엔 도망갔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겁나 도망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개인적으로 그 슈퍼의 증거를 없애면은 혹시 자신의 어떤 범행을 숨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경찰도 22일 저녁 이후에 공격을 당한 후에 23일 날 방치되고 범인 24일 날 새벽쯤에 할머니를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건 범인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저거만 가지고는. 자, 근데 화재를 처음 신고했던 사람, 네. 이 운송업자가 뭐 하나 상황을 기억을 해냈어요, 나중에. 본인이 화재를 목격한 게 6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운송업자가 공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네. 돌아오는 길이면 처음에 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2시간 전에 새벽 4시예요. 예. 물류업자가 공장을 갈 때도 똑같이 그 슈퍼를 지나갔겠죠. 네. 반대 방향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새벽 이제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봤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상한 걸 본 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뭐예요? 차. 그 슈퍼 그 옆에 왜냐 하얀색 자동차가 하나 딱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네, 그 새벽에. 그 시골에? 네. 그리고 차도 후진 주차로 굉장히 반듯하게 딱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매일 거기를 왕복을 하니까 매일 그 슈퍼를 지나갔는데 저런 하얀색 차가 저 새벽에 저기 이제 주차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만 그 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났던 거죠. 이 차를 본 게.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주인만 찾으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사람이 운전하면서 슈퍼를 휙 지나가면서 차를 본 거잖아요. 네네. 차종, 자세하게. 번호판, 그렇지.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밝혀내려고 초면 수사까지 했대요. 혹시나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기억을 보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그런데 결국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요, 화재 이틀 전 저녁 8시경에 할머니를 찾아갔던 이웃집 부부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동슈퍼 화재 당시 돌아가셨던 그 김순남 여사님의 조카딸 김길자입니다. 아주머니한테 택배가 오니까 좀 한번 받아줘라. 택배 회사한테도 얘기를 했죠. 거기다 맡겨줘라. 기동슈퍼에다. 저녁에 들어오면서 택배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에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가게가 문이 닫히고 그러면 막 제가 이제 두드렸어요. 그래서 아줌니 나 길자요. 나 택배 찾으러 왔어요. 아줌니 안 주무시면 문 좀 여셔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몇 번 두드리니까 안에서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방에 불이 꺼지길래 술 잡수 그래서 귀찮으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갈 테지 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나가면서 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섭기 시작했죠, 제가. 소름 끼쳐.
그렇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불 꺼졌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안에 아니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심리학자는요.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갑자기 불을 끈 행위가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그러니까요.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능적인 범인이라면요. 외부에서 누군가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문을 두드리는 순간 범인은 이미 들켰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요. 불을 끄는 행동으로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이는 굉장히 대범하거나 서툰 행동을 하는 범인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 동네 강도 전과자, 둘째 아들 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할머니가 심하게 누군가 싸웠어요. 할머니와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싸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단골 손님인 40대 남성입니다. 네. 요 남성이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슈퍼에서 술을 마셨대요. 가끔 술에 취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욕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뭐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매상 직원 말에 따르면 이 할머니한테 이 단골 손님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 안 두겠어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실종된 날도 슈퍼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술을 마셨고 그날은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자기랑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상한 점들이 나옵니다. 경찰이 이제 진술을 토대로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록이 발견이 돼요. 바로 전화통화 기록입니다. 밤낮 없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무려 한 달에 20번이 넘게 전화를 건 거예요. 단골 손님이? 네. 희한하네. 이경규 선생님은 아내분한테 혹시 전화 몇 번 하세요? 한 달에? 아내분께 전화 한 달 한 달에? 기준. 하루 말고요, 한 달 기준. 10번 하지 않나요? 10번.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가족과도 한 달에 20통 전화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찰도 하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한 달에 20번이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단골 손님한테. 그랬더니 해장술 하려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가게 문 열었냐 이거 물어보려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이 진실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는 공적 실종된 상태이지만 근데 단골 손님은 거짓말 탐지까지 하게 됩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조사받는 당시에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불안해 보여갖고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외된 겁니다. 이럴 경우 가장 난감합니다. 사실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범인을 가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범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진실이라고 해도 반대의 경우는 아니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논리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삐질삐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떨려가지고 지지지지직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사람 따라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네. 혈압도 병원에 가서 재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긴장해서. 다만 이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하는 정황 정도 보는 거지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동네 주민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단골 손님이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아들이랑 친한 사이. 그리고 할머니도 술을 좋아하셔서 술 친구셨구나. 같이 한 잔씩 이렇게 어머니처럼 친하게 대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까 뭐 그 단골 손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단골 손님한테 술 좀 너 그만 마셔. 잔소리 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아들같이 대하시던 분이니까 왜 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던 걸 이 도매업자는 싸우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묘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말? 사실 슈퍼에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액수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강도가 든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몸만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할머니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슈퍼의 강도질을 벌인 전과 육범이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그 사람은 서천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화재 당시에 그 사람은 인천에 있었다는 증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리바이가 성립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둘째 아들 왜 의심을 받게 된 건가요? 사건이 미궁에 빠졌잖아요. 네. 막 시간만 가면 경찰들 막 답답하고 이런데 당시에 이 동네 담벼락에 낙서로 막 도배가 돼 있던 거예요. 섬뜩한 내용에. 뭐라고요? 이 순남 할머니를 죽인 건 둘째 아들이다. 낙서로. 낙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다 퍼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민들 반응이 어땠냐? 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다? 야, 왜 그랬냐?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차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쇄됐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 수표 옆쪽으로 새로운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금. 보상금이 나오지. 할머니가 그때 돈으로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재산이 없던 할머니한테 재산이 많이 생긴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게 상속인.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욕심을 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서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천에 내려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 올라갔다가 이틀 뒤에 또 내려와가지고 불을 질렀다. 그 기간 동안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총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가장 늦게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독 또 각별한 사이이고 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접촉을 한 분은 둘째 아드님. 현장에 가장 오래 머물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자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비닐하우스식으로 형태로 좀 쳐놓고 기다리셨던 걸로.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셨는데 둘째 아드님이 많이 그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 눈물을 머금고 계셨던 그 눈망울이 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게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존 여부라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하셨던 게 더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을 마을 주민까지도 이제 의심을 했었잖아요. 동네 주민하고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할머니가 받기로 한 이 보상금, 그 돈 이미 할머니가 미리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줬었대요. 결국 돈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들들이 나눠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낙서 때문에 괴소문이 나서 엄한 아들만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제 실제 범인이 이런 낙서를 통해서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네. 계기적인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사실은 범인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 수사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수사 자체가 이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실마리조차도 없다는 게 더 미스터리한데요. 이게 사실 서천에서요. 이 네. 기동 슈퍼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2004년에 발생한 서천의 카센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2명하고 카센터 옆에 있는 그 농기계 가게 주인이 이제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좀 의문스러운 게 그 며칠 뒤에 그 카센터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며칠 뒤에? 자, 기묘한 유사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건 모두 고의적인 방화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했다. 기동 슈퍼 사건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낙서, 이게 이제 범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카센터에서 범인이 남긴 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남겨요? 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남겼다는 거죠. 결국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럼 이 기동 슈퍼 사건이 카센터 사건, 이거의 모방 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연쇄살인을 그냥 추정하는 건 사실은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연쇄살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불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할머니의 아들들은요 평생을 힘들어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할머니를 찾아다니다가요 현재는 암투병 중이라고 하고요. 어떡해. 넷째 아들 또한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세상을 어머.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들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아직 미제로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진짜 범인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낙서한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아, 낙서요? 네. 나는 저기 나오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요. 조그만 동네 그러면 면식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하나가 그냥 들어가서 에잇하고 뭐 이런. 그리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이거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 지르고 증거인멸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살인한 사람과 방어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 살인한 사람은 충동적인데 네. 유기한 사람은 전면 추적까지 정확히 했잖아요. 아, 계획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도망갔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뭐야, 뒤처리해 준 거네?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왜냐면 심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대선이. 패턴이 다르구나.